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에서 촉발된 한진그룹의 비리 의혹이 끝날 태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명품 밀수와 탈세 의혹과 더불어서 조영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어떤 그 의혹은요, 네. 양파 껍질같이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본사를 주말 동안 출입국 당국이 압수수색했는데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이 조 회장 자택에서 일했다는 의혹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 겁니까? 사실 이 의혹은 한참 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사실로 거의 확인이 된 건데 예. 필리핀 가사 도우미 가끔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려면 재외동포거나 그러니까 F4 비자나 아니면 결혼해서 이민 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사실상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단순히 필리핀 가사 도우미만 사용했다는 걸로 이렇게 논란이 커지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가 적극적으로 가사 도우미를 조달해서 신분을 위장해서 한국으로 보내줬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무슨 탐사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또 이 이후로 더 나가면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도 무언가 인권 침해적 소지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문제로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네, 앞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사 도우미로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고요. 그거는 괜찮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결혼 이민이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 그러니까 사실상 내국인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만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문제인 게 아니고 이제 외국인이 그렇게 그렇죠. 가사 도우미 하는 거는 아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뭐 결혼한 경우 이런 거 이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C3 단기 비자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는 재외 동포 신분으로 들어오니까 괜찮은 거고 나머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이디오피아 분도 있고 이집트 분도 있고 몽골인들도 있다고 하는데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 위장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불법 지금 가사 도우미를 쓴 것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인사팀에서 그 연수생으로 고용을 해서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영호 회장 그 평창동 집에 필리핀 도우미를 각 2명 그리고 또 그 조현아 전 부사장 집에 각 2명씩 이렇게 보내가지고 불법적으로 고용을 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인만 가사 도우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F4나 F6, 그러니까 재외동포나 결혼 이민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국 동포들이 해당이 되고요. 우리나라에 결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C3 단기 비자로 온 경우는 사실은 거의 다 이제 불법 체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게 되면 단기 비자로 왔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돈을 벌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불법 체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갑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갑질이라든지 또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이제 횡령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가사 도우미 자체가 불법이지만 이 가사 도우미들의 월급을 그러면 개인적으로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영호 전 일가 쪽에서 개인적으로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회사 돈으로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횡령 배임죄에 또 해당될 수도 있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이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 또 그러니까 이 왜 필리핀 도우미를 썼냐 하면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비밀을 감출 수 있다라는 점과 또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썼을 경우는 이렇게 갑질을 하는 이명희 이사장 지금 혐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못 견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써서 그런 것을 뭐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모욕죄에 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네요. 지금 사실 이게 단순하게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것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가 조직적으로 고용을 해서 신분을 바꿔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데리고 들어와서 또 심지어
그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 이 가사도우미를 대동해서 가는데 문제는 이 가사도우미도 항공권 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 대한항공 측에서 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원래 개인이 돈을 내야 될 것을 회사 돈으로 내면 바로 법적으로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상 횡령 문제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의혹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횡령 혐의까지 적용이 될 수 있다. 뭐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것들이 사실 공공연하게 주변에서 상류층에서 많이 있어 왔던 이런 고용 관계라고 좀 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좀 대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원래 이 1990년대부터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소위 말하는 강남의 상류층 쪽에서는 좀 유행을 했었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말을 못 알아들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어가 되잖아요. 아이들 영어 교육까지 겸사겸사 해가지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 네, 또 그렇죠. 선호한다고 필리핀 하더라고요. 가수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관계 당국이라고 하면 법무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도가 되겠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가사도우미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말 그대로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게 90년도부터 암암리에 있었으니 그냥 관행상 괜찮나 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연히 불법이고요. 이번에 사실 대한항공 이 문제를 기초로 해서 이제는 이 관계당국에서 한번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그 인터넷 온라인 이런 상태에서도 뭐 필리핀 도우미를 이렇게 이제 검색하면 쳐봤더니만 네네. 실제로 뭐 고용한다 이런 게 그 글이 게시글도 꽤 있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요.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예. 필리핀 도우미는 일단 영어가 된다는 점 때문에 그 자녀가 있는 집에서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렇죠. 영어를 같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단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뭐 그 가사 도우미 비용을 조금만 줘도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150에서 180 정도를 준다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불법 체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뭐 100에서 150 정도 이 정도만 받게 되거든요. 근데 국내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는 기본 25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중국 동포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성비가 소위 나오는 그런 거군요. 가성비죠. 그렇죠. 그쪽 사실은. 입장에서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불법 체류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갑질, 뭐 욕을 한다든지 욕을 먹고 뭐 또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고 또 예. 심지어는 이제 성희롱,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법 체류자가 2012년에 17만 명에서 2016년에 20만 명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한 그 200만 명 정도라고 총 봤을 때 15에서 20% 정도 되는 30에서 40만 명 정도는 불법 체류자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 합법적으로 공장에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공장 일을 많이 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가사 도우미 쪽 아니면은 주로 뭐 안마 시술소라든지 뭐 성을 파는 이런 업소들에 취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예. 있죠. 아까 보니까 그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그렇고 네. 횡령 배임 혐의도 그렇고 이런 혐의를 적용했을 때 처벌 수위는 각각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출입국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요. 예. 이제 횡령은 금액을 봐야죠. 횡령은 금액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작을 때는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이 되지만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중한처벌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사실 이것뿐 아니라 뭐 갑질부터 지금 너무나 혐의가 좀 많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또 밀수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결합이 된다면 그러니까 총수 일가 중에 한둘 정도는 뭐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심심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총수 일가뿐 아니라 사실 이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에서 도왔다라고 네, 그렇죠. 한다면 그쪽 공범이죠. 관련자도 또 공범으로 또 다 참고인으로 지금 지시였어도 조사를 공범인 일단은 거죠? 받고 있는데 예. 이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 뭐 불법한 지시를 따르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불법한 지시여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가벌성이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불법한 지시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더라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켜서 한 것이라도 공범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벌성 측면에서만 양형 단계에서만 좀 낮아질 뿐이지 그게 합법이 되는 건 아니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시켰는데 않죠. 그걸 거절할 수가 없을 테니까 참 그분들 입장에서도 좀 난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난감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불법 체류자의 인권 문제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뭐
불법적인 상황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성폭력, 그래서 결국 인권 침해까지 받게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합법화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고 예. 또 노동 인력이 점차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동남아권 나라들을 봤을 때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합법화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사 도우미를 국내인이 하게 되면 일단 고비용을 줘야 되고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 합법으로 했더니 오히려 그 단가가 낮아진 거죠. 가사 도우미를 쓰는 비용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지방에 대해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는 걸 합법화하고 있다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막는다고 법적으로 막는다고 해도 어차피 지금 필리핀 지금 외국인 노동자 또는 다른 제3 외국인들이 결국은 가사 도우미를 할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받는 금액이 적어질 것이고 또 아까 말했듯이 노동에 대해서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그런 피해들, 뭐 갑질, 폭언, 폭행, 성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을 이제 합법화 시켜야 되냐 아니면 계속 불법으로 놔둬야 되냐 이런 부분도 공론화 시켜야 되고 합법화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논의해 볼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 변호사님?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게 근절되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좀 관계 당국이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합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합법화하되 대신에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돼야죠. 그렇죠. 관리 감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합법화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합법화해서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사 도우미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또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 저출산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양쪽 다 부부가 양쪽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봐주기 힘들고 이래서 애를 못 낳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그렇죠. 있는데 예. 그렇다면 뭐 한편에서는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 역시 잘만 관리하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들까지 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사고 관련 얘기인데요.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 선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그 운전하다가도 깜깜할 때 갑자기 그 무단횡단하시거나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상상을 한 번쯤 해보게 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무죄가 나왔네요. 네. 사실 무단횡단하는 분을 쳤다고 무조건 무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차 대 차는 상대방 차는 불법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고 나면 대부분 그거는 이쪽 책임이에요. 일방으로 나올 수 있는 예.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사람은 치지 않을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피해야 됩니다. 그게 법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사안이 어떻게 된 거냐면 4차선 도로인데 예. 3, 4차선은 직진 차로고 예. 1, 2차선은 좌회전 차선입니다. 신호는 좌회전 신호예요. 예. 그럼 3, 4차선에 있는 차들은 서 있었겠죠? 예. 근데 그 사이로 어떤 여성분이 튀어나온 거예요. 아, 전혀 튀어나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튀어나오게 된 그러니까 거네요. 저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이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는데 이제 검찰은 무슨 판단을 하게 된 거냐면 기소를 했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운전자는 전방뿐 아니라 좌우 주시 의무까지 있다. 그러니까 그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기소를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단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국가수에서 이런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제 이 여성분이 딱 튀어나오고 사고 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0.44초예요. 그 아예 인지를 하기 되게 힘든. 그러니까 그게 1초가 보통 인지 가능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걸 과실로 봐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번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사람의 인지 반응에 대한 부분을 참작해 주셨다는데 아주 긍정적인 그런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3, 4차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럭이 좌회전하려고 2차로로 갈 때 30km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3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때 보지 못했다. 당연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3차로와 4차로에 차가 다 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횡단보도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제 무단횡단했던 상황에서 차들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운전자가 볼 수 없게끔 결국은 튀어나와서 뭐 받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운전자의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운전자의 과실만 만약에
잘못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실 우리나라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차가 아마 10m만 뒤에 있었으면 이건 유죄로 과실이에요? 인정이 됐을 거예요. 이거는 반응 자체가 불가능한 시간에 사람이 튀어나왔으니까 무죄가 나온 거고 트럭이 한 10m 정도 뒤에 있었으면 거기까지 1초 이상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왜 광주에서 왜 그 대학생들이 밤에 네. 건너다가 친 어떤 그 네.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럼 이제 유죄가 될 수 거의 유죄가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단횡단했으면 저 사람 책임이라고 하는데 예.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 사고가 나도 처벌 안 받는 경우는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여기는 원래 사람이 다닐 것 자체를 예상하지 못하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건 신뢰 원칙이 적용이 돼서 무죄가 나오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차가 조금만 뒤에 있었으면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상황이었던 가장 거죠. 우선시 네, 두고 그렇습니다. 판결을 한다는 점 그렇겠네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 스승의 날 관련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실 이 학교에서의 스승의 날 문화가 참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이번에 네. 또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게 스승의 날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역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분위기로 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스승의 입장에 선생 입장에서 예. 사실은 뭐 성의를 표하고 뭐 그걸 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관례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당연히 이제 뭐 동방예의지국에서 허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네. 이 김영란법이 2011년부터 이제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관이셨죠. 여성 대법관이셨던 김영란 대법관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공직의 이런 어떤 금품 수수라든지 뇌물이 심각하다. 특히 이게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뭐 그 결국은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죠. 내연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예. 혐의가 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공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청탁 금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공직자들만 해당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언론인하고 지금 그 교직자들까지 해당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김영란법 처음에 신고했던 게 그거잖아요. 교탁에다가 교수한테 학생이 캔커피 하나 올려놨다가 올려놨죠. 신고당했었잖아요. 예. 물론 해프닝으로 끝났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캔커피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카네이션도 개별적으로 주면 절대 안 된다. 다만 학생 대표가 대표로서 주는 것은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점은 사실은 이게 너무 이게 사회가 너무 매정해지는 게 아닌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떠세요, 좀? 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하면 대가성 뇌물이 될 수도 그럴 있는 수도,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한 저는 변화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대표가 주고 요새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롤링 페이퍼라고 학생들이 막 이름 써주고 뭐 누구 너는 예쁘다 간단하게, 잘생겼다 하는 거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학생들이 롤링 페이퍼다 교수님 뭐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물론 이것은 학점을 잘 받기 위한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이런 것들 써주고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김영란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사실 이게 원래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막 이런 법을 게 만들 때 많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100만 원이 넘으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처벌. 100만 원 이상 돈을 주는데 대가성이 없을 리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100만 원 이하더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 하지만 봐주는 게 그래도 이제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선물도 좀 주고 경조사비 쓰고 그래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었다가 이제 뭐 농축산물 관련해서 선물은 이제 10만 원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거에 또 예외를 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또 다시 그런데 3만 원, 10만 원, 10만 원도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은 이제 성적을 주니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의 예외를 두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딱 떨어지게 판단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3만 원 정도의 식사비를 뭐 선생님하고 하는 거, 캔커피 하나 주는 거,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까지 다 김영란법 위반을 하는 게 과연 옳은지 그에 대해서 또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 캔커피 하나 주고 또 1년 365일 중에서 단 하루 선생님에게 또 더 그렇죠. 의미 있게 또 감사를 드리겠다라는 날인데 그걸 또 이렇게 금지를 하는 게 또 바람직하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또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교과 선생님한테 캔커피 드리면 이건 불법인데 예. 작년 담임 선생님한테 드린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졸업생. 성적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랑 관련이 없는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올해 드리지 말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와서 드리면 됩니다. 그렇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사건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